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물리학자가 보는 시간의 의미에 대한 강연을 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 기회였습니다. 시간, 그리고 새해, 그리고 달력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강연으로 제가 진행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에게도 무척 강의 준비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해, 처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의 강연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물리학자가 보는 어떤 시간의 의미, 미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과연 바꿀 수 있는 것일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새해와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제가 강연을 준비할 때 많이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는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아주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요. 우리의 선조가 과연 하늘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해는 낮 시간에 보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해가 지금 어느 방향에 그리고 이 지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높이 있는지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해가 뜨는 위치를 살펴보다 보면 해가 뜨는 방향이 매일 똑같은 게 아니라 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해가 떴던 위치에서 또 똑같은 방향에서 뜨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해가 뜨는 위치가 다시 원래로 돌아올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년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1년 한 해라고 하잖아요. 한 해라는 게 바로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해가 바로 해가 뜨는 위치가 똑같은 위치로 다시 돌아올 때를 우리가 1년 혹은 한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밤에는 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먼 선조들도 달의 모습이 계속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초승달이었다가 상현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되고 하현을 거쳐서 다시 금음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매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모습이 초승달의 모습으로 출발해서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초승달의 모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바로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한 달이라고 할 때의 달이 바로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그 천체, 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한 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달을 이용해서 측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본 밤하늘에는 이제 달 말고도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달을 뺀 대부분의 별들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란 원 모습을 그리는 걸 우리 선조들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움직이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별들이 마치 상상의 어떤 커다란 구가 있고요. 그 구의 안쪽에 많은 별들이 딱 붙어 있어서 구 전체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선조들이 별의 운동을 살펴볼 수 있었겠죠. 근데 선조들이 또 매일 밤하늘을 보다 보니까 모든 별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천구에 붙박혀 있는 별들이 천구와 함께 회전하는데 그 움직임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별들이 5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양이나 동양에서 모든 우리 인류의 선조들이 찾아낸 이 5개의 행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개의 행성이 저는 목화토 금수의 순서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동양에서 오행이라고 할 때 목화토 금수가 바로 그 뜻이고요. 그래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5개의 천체는 천구에 딱 붙어 있지 않고 그 위를 떠돌아다니는 별처럼 보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을까도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하루에서 지금이 언제쯤일까? 지금 시간이 궁금할 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선조들이 그 아이가 늦잠을 자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천이라는 게 바로 해가 가장 높은 위치에, 남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시점이 바로 해가 중천에 있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해 방향, 그리고 해가 땅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각도에 있는지를 갖고 하루의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안에서 오늘이 과연 며칠쯤인가는 달의 모습을 갖고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달의 움직임에 기반했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기준이 하루하루잖아요. 하루하루가 지나는 걸 달의 움직임으로, 달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영어로 한 달을 month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이 그 서양에서 영어에서 달을 의미하는 moon과 똑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달은 달로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할 때 달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전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달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잖아요. 바로 한 달을 달로 쟀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한 해 안에서 그러면 오늘이 대체 몇 월쯤일까라는 것은 방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과연 처음에 지평선에서 솟아오르는 아침에 어느 방향에서 올라오는지를 봐도 그 오늘이 1년 중에 언제쯤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해가 뜨면 처음에는 동쪽에서 낮게 시작을 해서 남쪽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해를 이용을 해서 오늘이 언제쯤인가는 걸 재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봐도 되고요. 해가 그날 가장 높이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높은지를 봐도 우리는 오늘이 한 해 안에서 어느 그 며칠쯤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사실은 달력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우리보다도 이런 해와 달에 대한 관찰을 훨씬 더 매일매일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관찰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제 생각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선조들은 아마도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을 보기만 해도 오늘이 도대체 몇 월 며칠이고 지금이 시간이 언제쯤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달력은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집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해 움직임에 기반한 태양력을 이용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1년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 신화를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요. 태양신 레가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오누이인 누트와 게브라는 그 레의 자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자 했어요. 그런데 태양신 레가 그걸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트가 어떤 트릭을 썼냐면 달의 수호신인 토트에게 도움을 청했고 토트가 달하고 내기를 했대요. 그래서 토트가 이겼습니다. 그때 내기에 건 게 뭐냐면 아이를 낳을 시간을 더 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레는 그 게브와 누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360일 안에서만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360일 안에서는 아이를 못 낳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 당시에는 360일이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날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토트가 달과의 주사위 게임에서 이겨서 달빛의 72분의 1을 더 사용하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1년이 361일이었고요. 그거에 72분의 1을 계산하면 그게 딱 5일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이 내기 이후에 360일에서 365일로 넘어갔고 닷새가 늘어난 그 날짜 하루하루마다 이 누트가 아이를 더 낳아서 그게 바로 유명한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 호루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 이렇게 5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이 이집트 신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일 이 과거의 1년이었고요.
이제 닷새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 닷새를 이 이집트에서는 에파고메네라고 불러서 5일 동안의 축제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처럼 딱 1년이 365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은 에파고메네를 5일이 아니라 6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서도 4년마다 하루를 더 두는 윤년을 이용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을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 시작된 달력은 로마로 이어지는데요. 로마는 아주 오래전에는 상당히 지금 보면 좀 잘못된 달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오래전 로마는 1년을 10달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로마의 1월이 마티우스라고 불리고요.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프릴루스, 그리고 마이우스, 유니우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1부터 4월까지는 신의 이름을 따랐고 그 다음부터 5월부터 당시에 1년의 마지막 달인 10월까지는 그냥 이 숫자로 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이제 퀸틸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이 섹스틸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 디셈버가 사실 고대 로마 달력에서는 마지막 달이었고요. BEC라는 것이 지금 영어에도 그 적두어가 남아 있는데요. 10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월, 영어를 11월로는 그 노벰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노벰버라고 할 때 그 숫자의 의미가 11이 아니라 11이 아니라 9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옥토버는 이 8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 로마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년이 10달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년을 12달로 2달을 더 보탭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11월이 야누아리우스라고 불렸고요. 12월 마지막 달이 페브루아리스라고 불렸어요. 근데 딱 여러분 들어보시면 영어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달의 이름이 정확히 로마에서 이용한 달의 이름과 정확히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현재는 제뉴어리가 1월이고요. 페브루아리가 2월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페브루아리가 사실은 12월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윤년을 우리가 고대 사람들도 당연히 윤년을 마지막에 이렇게 조정하는 날짜를 당연히 그 해의 마지막 달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과거에도 12월이었던 페브루아리에서 날짜를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페브루아리가 이제는 12월이 아니라 2월로 됐죠. 영어에선 캘린더를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달력을. 이 캘린더의 어원이 그 로마에서의 달력에선 매 달의 첫 번째 날을 칼렌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하나의 설인데요. 영어의 캘린더의 어원이 로마 달력에서 매 달의 첫 번째 날을 칼린더라고 했다는 거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12월이 이제는 2월이고요. 과거의 11월이 지금은 1월이 됐잖아요. 2달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유명한 시저입니다. 그 율리우스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카이사르가 시저죠. 집정관에 취임을 하고 싶은데 취임할 때까지 날짜가 너무 멀리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11월을 앞으로 그냥 새해 1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11월이 제뉴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카이사르의 이런 빨리 집정관에 취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의 흔적으로 지금은 제뉴얼이가 1월로 바뀐 이유가 바로 이 율리우스력이 시작된 이 카사르가 만든 그런 그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고대 로마에서의 흔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 페브루아리에 왜 하필 윤년에 하루를 더하는 걸 왜 보통 생각하면 1년의 마지막 달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2월에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에서의 달력의 이름이 사실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September라고 보통 우리가 할 때 SEP에 해당하는 이 접두어의 의미가 7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September가 이제 9월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옥토버는 원래는 8의 의미인데 이제는 10월이 된 것도 이런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이 에피소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의 이름이 이렇게 2달만큼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율리우스가 결국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엔 5월에 해당했던 것을 이 율리우스가 이제 달력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그게 7월이 되고요. 그게 바로 영어에서의 줄라이입니다. 줄라이의 어원이 바로 율리우스인 거죠. 그 다음에 오차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오차를 또 보정한 것이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그 줄라이 다음을 우리가 영어에서 오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오거스트의 어원도 바로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인 거죠. 근데 당시에 이렇게 황제들이 달력을, 그전에는 이제 뭐 5번째 달, 6번째 달, 7번째 달 숫자로 불렀던 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심지어는 그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도 4월을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네로네우스라고 달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네로가 사망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력은 당연히 이제 무시가 돼서 다시 4월은 에이프릴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율리우스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되게 됐는데요. 율리우스력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윤년까지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1년의 정확한 길이가 윤년을 4년에 한 번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게 1년에 약 11분 14초의 오차가 생기고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 보니까 굉장히 큰 오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원 후 325년에 어떤 문제를 눈치챘냐면, 부활절이 너무 늦어진 걸 알게 됐어요. 늦봄에 부활절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돼서 1582년에 그레고리우스력을 이제 새로 만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10일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죠. 1582년에 그레고리우스력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10월 4일 다음 날이 10월 5일이 아니라 10월 15일로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인류 역사에서 1582년 10월 5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1582년에는 10월 5일이 없었으니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된 게 부활절을 이제 고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부활절을 어떻게 약속하냐면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첫 번째 보름달이 있고 보름달이 든 그 다음 첫 번째 일요일을 그러면 그걸 부활절로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서유럽의 역사에서 이 158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태양력과 태음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달력을 아주 오랜 기간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는 거죠. 갑을병정으로 하는 10개의 그 갑을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도 있잖아요. 이걸 조합해서 매일매일 날짜에도 이 갑자를 붙였었고요. 해도 마찬가지로 불렀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갑오개역 혹은 뭐가 있죠? 을미사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갑자를 이용을 해서 해를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갑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10하고 12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60이거든요. 60년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살이 될 때 환갑잔치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환갑이 갑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60년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이 갑을병정과 그리고 자축인묘를 조합해서 우리가 해를 지정할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긴 그런 시간은 당연히 이런 갑을병정과 자축인묘로는 안 되죠. 이거 60년이 지나면 똑같아지니까요. 그때는 당연히 연호를 이용했는데요. 연호를 붙이는 것이 고대 동양의 그런 왕조에서는 상당히 큰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려에는 몇 번 고려 말에 연호를 사용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조선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의 연호를 계속 오래 이용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가 태양력과 태음력을 같이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매일매일의 날짜는 달의
모습을 딴 태음력을 이용하고요. 그런데 태음력을 이용하면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매년 규칙적으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는 다들 들어보셨을 24절기를 이용하죠. 24절기는 태양력을 이용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태양 태음력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오랜 그런 관찰을 통해서 달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54일입니다. 354일마다 달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년에 235 음력 개월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두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19년에 7번의 윤달인데 1년은 12달이잖아요. 19 곱하기 11을 하고요. 거기다가 7을 더하면 235가 됩니다. 바로 19년에 235개월의 그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수가 235개월에 있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양에서도 이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그리스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메톤 주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이용한 달력도 정확히 이 메톤 주기를 이용을 했던 거죠. 이 다른 문화권의 달력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슬람에서 사용한 달력은 순수한 태음력을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이 365일보다 짧죠. 354일인데요. 이거를 또 보정하기 위해서 30년마다 11번의 윤달을 두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 인류의 역사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달력이 프랑스 혁명 직후의 달력입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의 달력은 지금도 여러분 맨날 7월은 30일까지 있나 31월 1일까지 있나 계산할 때 맨날 이거 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1, 2, 3, 4, 5, 6. 근데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기억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직후에는 1년을 정확히 4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달의 그 길이를 30일로 고정해요. 그럼 30 곱하기 12 하면 360이라서 5 날짜가 남잖아요. 이거를 이 이집트 달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명절로 삼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이런 이름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 윤년에는 또 하루가 더 보태지니까 이렇게 보태진 날에는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 달력이 제가 흥미로웠던 게 다 십진법을 기준으로 모든 걸 바꿉니다. 일주일도 10일이고요. 심지어는 하루도 24시간이 아니라 10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시간도 60분이 아니라 100분으로 하고요. 이렇게 십진법에 기반한 달력을 제안하고 실제로 사용됐는데 이게 사실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달력으로 돌아온 거죠. 그 불교는 상당히 흥미롭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불교는 달력이 없습니다. 불교만의 달력은 없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걸 제가 읽은 책에서는 불교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흥미롭죠? 그 종교 중에 달력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고요. 그 이유가 불교에서 본 시간관이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자, 1년의 길이는 정확히 숫자로 적으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숫자가 됩니다. 365.24219878. 상당히 긴 숫자인데요. 현대 표준 달력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게 그레고리우스력이에요. 그러면 365.2425입니다. 가만히 비교하시면 차이가 물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그레고리우스력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달력 중에 가장 정교한 게 그리스 정교의 달력이고요. 그럼 1년의 길이가 실제의 그레고리우스력보다 더 가깝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재밌게 생각한 게 마야 문명은 철기도 없었고 심지어는 바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마야 문명에서 사용한 1년의 길이가 365.2421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달력보다도 더 정확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죠. 우리 선조인 조선 초에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천문학적인 역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에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역법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 칠정산 내편에서 사용한 그런 역법을 보면 1년의 길이가 지금 우리 현대인이 사용하는 1년의 길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그런 역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조선 초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달력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독교 성서와 달력을 비교하는 건데요. 그 기독교 성서를 보시면 이 헤롯 왕 통치기에 그 예수의 그 부모님이 그 출생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역사 기록이랑 비교하면 헤롯 왕이 기원전 33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출생지로 갔다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원전 8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가 탄생한 그 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 기록을 생각하면 실제 예수가 탄생한 해는 지금처럼 서기 1년이 아니라 기원전 7년이라는 것이 기원 전이죠. 예, 기원전 7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여러분께 영어 약자를 조금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BC 그리고 AD로 기원전, 기원후를 영어로 표기했는데 요즘 많은 과학자들은 그 말을 바꿔서 기원후를 BCE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가 common error입니다. 공통의 시대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BCE는 before common error라는 뜻으로 CE 그리고 BCE로 바꿨죠. 과거에는 이걸 CE가 아니라 AD라고 불렀고요. BCE를 BC라고 불렀던 거죠. 이제는 바꿔서 부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어떤 인류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몇 년인지를 세는 기준이 어떤 특정 종교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농담처럼 하는 건데요. 구약 성서를 보면 잘 계산하면 천지창조가 언제 일어났는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게 기원전 3761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계산이죠. 그 전에도 당연히 그 지구도 있었고요. 우주는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서에 있는 기록만을 갖고 계산하면 천지창조가 기원전 3761년으로 계산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또 제가 또 읽어보고 재밌던 게 그 성탄절이 왜 하필 12월 25일일까라는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 기독교 이전에는 많은 문화권에서 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 춘분날입니다. 춘분이 지금 3월 22일쯤인데 그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춘분 바로 하루 전만 해도 밤이 낮보다 길고요. 춘분이 하루가 더 지나면 낮이 밤보다 더 길어집니다. 이거 마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시작되는 날짜가 바로 춘분이죠. 그래서 3월이 인류의 굉장히 오랜 역사에선 새해 첫날을 사실 3월로 했습니다. 앞에서도 고대 로마의 달력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때도 기억하시죠? 3월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3월이 당시에는 1월이었던 거죠. 그래서 춘분이 사실 기준점으로 새해 첫날을 춘분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이유가 일단 그러면 과연 이 마리아가 예수를 언제 잉태한 게 가장 합리적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춘분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빛이 어둠을 이기기 시작하는 어떤 상징을 부여할 수 있는 날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러면 잉태된 날이 3월 25일쯤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9달을 더하는 거예요. 그 수태 기간을.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12월 25일쯤으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로 결정된 이유는 바로 춘분으로부터 계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변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성탄절의 기원은 어쨌든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그런 계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달력에서 일주일은 상당히 이거는 흥미로운데요. 일주일이 7일이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일주일은 하루의 길이, 한 달의 길이, 그리고 1년의 길이는 해와 달을 보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천문학적 사실에 기반해요. 근데 일주일은 그런 게 없죠. 일주일이 7일이 된 것도 사실 아무런 근거는 없는데요. 아주 오래전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런 데선 5일을 기준으로 5일이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60진법의 영향이긴 한데요. 5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7일 주일이 시작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일요일이 우리가 휴일이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로마 황제가 그
그 유대교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사바트, 그 유대인들의 축일인 사바트를 그날을 휴일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루가 더 옮겨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이제 일요일이 휴일이 된 거죠. 이슬람은 또 흥미로운데요. 이슬람은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그거는 마호메트가 금요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우리 선조들도 사실은 일주일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이라는 건데요. 지금도 여러분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언제쯤 볼까요? 글쎄요. 한 다음 달 초순쯤 볼까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순이라고 할 때 순이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한 달을 셋으로 나눈 걸 알 수 있죠. 초순, 그리고 중순, 그리고 뭐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예, 어쨌든 그렇게 셋으로 나눈 걸 알 수 있고요. 그 심지어 신문도 그 주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 그 발간한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한국사 배우실 때 들었을 텐데요. 한성순보라는 구한말 때 신문이 있잖아요. 그때 순보의 뜻이 바로 10일에 한 번씩 발간했다는 뜻입니다. 예. 마야에서는 20일이 일주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프랑스 혁명 직후에는 10일이 일주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그 공산혁명 이후에 소비에트에서의 달력은 정말 재밌는데요. 이때는 처음에는 휴일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5일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쉬도록 한 거냐면 사람들마다 색깔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그 빨간색 사람은 5일을 일하고 그 다음날 쉬는데 그게 각자가 부여받은 색깔마다 다 다른 거예요. 쉬는 날이. 이렇게 하면 공장은 1년 내내 아무런 휴일 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고 사람은 5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모두 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상당히 단순한 생각인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집에서 아버지는 빨간 날 쉬고 어머니는 파란 날 쉬고 아이는 뭐 초록색 날 쉬고 가족들마다 쉬는 날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상당히 이상한 식으로 운영하다가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그 일주일을 6일로 하고 5일은 일하고 나머지 그 다음 날의 6일은 모든 사람이 쉰 그런 달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 그건 언제까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자의적인데요. 우리 조상은 여러분 한밤중이 자시가 지금으로 보면 자정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시간의 맨 가운데를 하루의 시작으로 한 걸 알 수 있고요.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시계도 똑같죠. 0시는 자정에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시간 개념에서 제가 굉장히 자료를 찾아보고 재밌다고 생각한 게 우리 조상들은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을 시작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당연히 해 뜨면 일합니다. 언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쉴까요? 당연히 해가 지면 집에 가죠. 그래서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가 밤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사람들에게 밤 시간에는 종이나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데요. 밤을 5등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걸 알 수 있어요. 5등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겨울에는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긴 밤을 5등분으로 하면 겨울에 일경, 이 5등분을 한 걸 일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겨울의 일경은 길고요. 여름 하지 때는 해가 늦게 져서 일찍 뜨잖아요. 밤이 짧습니다. 그래서 하지 부근에서의 일경은 굉장히 또 짧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밤 시간에서의 기준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아마 이건 우리 조상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겨울에 아니 해도 안 뜨는데 일하러 나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한편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이상하겠죠. 아니 시간으로 보면 벌써 7시인데 아직도 해 안 떴다고 주무신단 말이야? 그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는 건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춘분이 기준이었습니다. 춘분은 어떤 천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가 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춘분이 아니라 1월 1일에 시작하죠. 1월 1일은 천문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그 세 날짜를 비교한다고 해서 해와 달에서 우리가 어떤 차이를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춘분은 그런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정해진 게 지금 우리가 축하하는 새해 첫날인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시간은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를 우리가 오늘이 첫날이다라고 점을 찍는 건 우리가 하는 약속에 따라서 정해진 상당히 자의적인 시작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의 어떤 화살표 위에 한 점을 표시하면 그 표시 자체는 굉장히 자의적이지만 이 표시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모든 분들에게 새해 첫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날이 정말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처음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의미인 거죠. 자, 지금까지가 제가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봐서 처음의 의미, 새해의 의미, 그리고 달력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발전해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봤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정말 곤혹스러운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뭔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자 시간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정말 독특한 그런 양이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뭔지는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렀다. 뭐 배꼽시계 다 누구나 시간을 느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절대로 시간이 흐르는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건 무언가요? 어떤 변화의 방향에다가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나의 미래가 과연 결정되어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시간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표준적인 과학자가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는 상당히 여러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표준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런 생각에 굉장히 큰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뉴턴의 고전역학의 결정론에 대한 것인데요. 이 수식을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 수식의 오른쪽에는 괄호 안에 t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t 더하기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지금 t가 현재라면 식의 오른쪽은 현재의 종부고요. 이 식의 왼쪽은 t에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거죠. 미래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런 고전역학이 정말로 막강한 이유가 바로 이 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정보를 알면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현재라면 이 식을 이용하면 요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한 번만 멈출 필요 없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정보를 알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사다리를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도 미래의 임의의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우리가 이 수식만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뉴턴의 고전역학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론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상을 극단적으로 해본 이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플라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존재를 상상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는 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당시 우리가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 뉴턴의 고전역학의 틀 안에서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 라플라스의 악마는 엄청난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지적 능력이 있어서 앞에서 보신 이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상의 존재인 거죠. 그리고 라플라스의 악마가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현재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라플라스의 악마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정보를 다 알아요. 현재 모든 입자가 어디 있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알고요. 그 다음에 무한한 계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라플라스의 악마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주의 상태가 주어지면 내일, 모레, 10년 뒤, 100만 년 뒤, 10억 년 뒤, 아무리 먼 미래라도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알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도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으로 음료수로 커피를 마실지, 뭐 우유를 마실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야 내 맘이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라플라스의 악마는 여러분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그게 네 자유의지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네가 커피를 마실지 우유를 마실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주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전역학을 따르는 입자라면 라플라스는 미래를 지금 이 순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라플라스가 이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어떤 상상의 존재를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일종의 반론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이 20세기 중반에 과학자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막대가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를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그럼 막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의 움직임은 이 아주 간단한,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간단한 수식입니다. 이걸 갖고 이 물체의 움직임은 미래에 완벽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간 이상한 거죠. 오케이. 이 물체의 움직임은 미래의 어떤 순간이라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결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과연 정확히 이 막대 끝이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서 엄청나게 과학자에게 충격을 준 사람이 바로 로렌츠인데요. 로렌츠가 어떤 계산을 한 거냐면 아주 약간의 차이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에는 이런 숫자가 있고 프린트해서 입력한 숫자는 이렇게 아주 약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거의 비슷하게 출발한 이 경로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약간의 처음의 차이가 미래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마 영화로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그런데요. 이 나비 효과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 상황과 하지 않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는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는 처음 조건의 약간의 차이가 이 전 지구적인 기상현상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한 거죠. 나비 효과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의 표준적인 생각은 바로 이렇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모든 입자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그런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로렌츠가 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이걸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아무리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해도 모든 입자의 현재 속도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이 어떤 물체의 위치를 누가 0.0000 해서 뭐라고 할까요? 소수점 아래 10자리의 자릿수까지 정확히 측정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10자리가 아니라 11자리까지 측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10자리까지 정확히 아나, 11자리까지 정확히 아나, 둘 다 정확히 아는 거고, 따라서 결과가 다를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로렌츠 이전의 과학자라면, 로렌츠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소수점 아래 11제 자리 숫자가 1이냐 2이냐에 따라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거죠. 그럼 과연 이 라플라스의 악마가 모든 입자의 위치를 무한대의 정확도로 알 수 있을까가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건 아무리 라플라스의 악마라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측정하려면 예를 들어 줄자로 잰다고 할게요. 근데 줄자도 결국은 뭐로 만들어야 되나요? 결국 원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의 크기가 0이 아니거든요. 원자의 크기는 아까처럼 제가 0.000 이렇게 적으면은 유효 숫자가 0이 한 10개쯤 있고 나중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작은 길이는 아무리 라플라스의 악마로도 줄자로는 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미래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 더블 펜듈럼이 아까 요건데요. 이건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인데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두 점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주 약간의 차이를 둔 겁니다. 제가 기억이 맞으면 이 두 번째 막대의 각도를 0.01도인가? 그 아주 작은 차이만 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두 위치가 엄청나게 크게 벗어나죠. 이거는 이제 아무리 뉴턴의 고전역학이 결정론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이 막대를
얼마나 정확히 출발시키느냐에 따라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보여드린 이 계산으로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보는 이제 모습은 이런 거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 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과거는 딱 하나만 봅니다. 과거를 두 개를 만약에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제 생각에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제 아침에 서울에 있었던 나와 부산에 있었던 나를 동시에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과거는 딱 한 길입니다. 근데 미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다시 현재가 옮겨지고요. 그럼 우리 앞엔 또 다른 여러 미래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로렌츠가 이 나비 효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로 접어들었을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가 한 차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차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1만 차선의 미래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몇 번째 차선에 있는지 알면 그런 미래가 결정돼 있겠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한 영화에서 본 아주 재미있는 시 같은 표현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 지나간 과거인 거죠. 그리고 내일은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today, 오늘은 gift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gift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present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영어 표현에서 present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현재를 선물이라고 할까라는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었던 과거에서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미래로 분기하는 시점인 바로 현재가 우리에게는 선물 같은 그런 시점이다라는 게 요게 짧은 이 영어 표현에 담겨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게 어디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쿵푸팬더에 나옵니다. 예, 쿵푸팬더라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예, 성서에도 이런 얘기 있죠. 미야케스나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출발은 처음 조건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주 작은 차이가 미래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시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왼쪽 동영상과 오른쪽 동영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게 동영상을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시간을 거꾸로 돌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시간의 원래 방향, 다른 동영상은 시간을 거꾸로. 근데 우리가 이 동영상을 봐갖고 절대로 어떤 게 시간의 정방향의 모습이고 어떤 게 시간의 역방향의 모습인지를 알 수 없죠. 시간이 거꾸로 가잖아요. 왼쪽이 시간이 거꾸로 가는 동영상이고요. 오른쪽이 시간이 원래 방향으로 가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기 전에는 이 두 동영상 중에 어떤 게 시간의 정방향, 어떤 게 역방향인지를 아무도 알아낼 수 없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식이 나와서 조금 죄송한데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시간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어요, 방향을. 그래도 두 번 미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고전역학,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시간을 뒤집어도 결과가 똑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린 두 동영상에서 어떤 게 미래로 가는 거고 어떤 게 과거로 가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릅니다. 왼쪽은 시간의 정방향이고요. 오른쪽은 시간의 역방향입니다. 그렇죠? 막 이 유리 조각들이 움찔움찔 하다가 모여서 이제 예쁜 유리잔의 모습으로 다시 모입니다. 오른쪽은. 그럼 우리는 누구나 이 두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시간의 정방향, 이거는 시간의 역방향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 유리잔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유리 조각들도 결국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이중 진자의 경우엔 우리가 시간의 방향을 알 수 없는데 왜 유리잔의 경우엔 시간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사실 물리학자들을 굉장히 오래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건 입자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 방이 있는데 입자를 제가 편의상 색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상황이 모두 네 개가 있죠.
입자 두 개가 모두 왼쪽 방. 하나는 왼쪽, 다른 하나는 오른쪽. 이게 근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모든 입자 두 개가 다 오른쪽.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전체 가능한 것 중에 모든 입자가 다 왼쪽 방에 있는 것은 4분의 1의 확률로 가능하고요. 하나하나씩 나뉘어 있는 것은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진을 찍다 보면 이 사진도 많이 찍히겠죠. 4장 중에 1장은 이쪽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1000장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250장 사진에는 이 사진이 찍힌다는 거죠. 근데 입자를 숫자를 늘려볼게요. 제가 1000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A라는 상태는 모든 입자가 다 왼쪽 방에 있는 상태고요. B라는 상태는 절반은 왼쪽, 나머지 절반은 오른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두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면 이만큼이 됩니다. 이게 N개 입자가 모두 왼쪽에 있을 가능성은 N개 입자 중 절반은 왼쪽, 절반은 오른쪽에 있는 가능성에 비해서 1 나누기 이만큼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거든요. 이거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만큼 작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입자가 1000개만 돼도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어도 우리는 절대로 1000개 입자 모두가 다 왼쪽 방에 있는 사진을 단 한 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0의 300승 정도 사진을 찍으면 한 번 정도는 찍힙니다. 그 사진이. 1000개 입자 모두가 왼쪽 방에 있는 사진이. 근데 10의 300이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가 10의 80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입자 하나하나가 사진이다 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좀 짧게 빠르게 좀 설명을 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이해하셨는지는 제가 좀 불안하긴 한데요. 아이디어가 간단한 겁니다. 입자가 작을 때는 어떨 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자 2개가 한 방에 있는 걸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입자가 1000개가 되잖아요. 그럼 1000개 모두가 왼쪽 방, 오른쪽 방 나눴을 때 왼쪽 절반 방에 다 1000개 입자가 있는 상황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일어날 확률이 아주 큰 사건은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 뿐입니다. 앞에서 입자 1000개가 500개, 500개씩 나뉘어 있는 확률이 입자 1000개 모두가 다 왼쪽에 있을 때보다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10의 300승 정도 더 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방을 열고 입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관찰하면 대부분은 절반 나눠 있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요? 입자를 한쪽 방에 가둬놓고 중간에 칸막이를 없애요. 그럼 얘들이 고르게 퍼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더 이 확률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르게 퍼져 있을 확률이 한쪽 방에 모두 몰려 있을 확률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런 그림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그림에 있는 화소들을 막 섞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쪽은 이쪽으로 얼마든지 가요. 왜?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그 미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이 상태에선 이 그림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아무리 뒤섞어도 여기서 다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여기 꽃을 이루고 있는 빨간색과 나무에 있는 초록색 화소를 바꾸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죠. 왼쪽은 얼마든지 어지럽혀집니다. 근데 최대로 어지럽혀져 있는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더 이상 어지럽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소를 막 섞어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갑니다. 근데 이쪽을 막 섞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확률은 0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확률이 작은 거죠. 이것도 비슷한 제가 장난 같은 일을 해본 건데요. 이 김소월의 시를 이 글자들을 막 섞어서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막 글자들을 섞어요. 그리고 뿌렸더니 왼쪽 시가 만들어질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사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확률이 큰 사건은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걸 아인슈타인이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인류가 찾아낸 자연 법칙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이거는
앞에서 제가 방에 있는 이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확산하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어떤 운동 방정식을 따르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적인 세상은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데요. 그것과 원래 처음 출발했었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역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 혹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미래에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그 메타 이론이라고 부르죠. 이론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론이기 때문인 거죠. 뉴턴의 운동 방정식 모르겠습니다. 100년쯤 지나면 물리학자들이 그걸 다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리학이 발달해도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선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 사실은 아무리 그 과학이 발달한 미래에도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이제 강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그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새해 첫날 같은 건 사실 그 기준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거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이 첫날이다 라고 약속한 다음부터는 그 처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은 미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미래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로렌츠의 나비 효과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매번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우연으로 주어질 때가 많죠. 그 첫 번째 이것도 비슷한 얘기죠. 그 1월 1일이 현대의 달력에서 1월 1일이 그날로 된 건 우연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그 실현된 현실의 옷을 입은 우연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크게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